내면 성장을 위한 마음 언어 배우기 세 번째 주제인 기억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억 2번. 이번 시간에는 기억 속의 비언어적 기억을 다룰 건데, 지난번에도 다뤘죠. 그런데 이번에는 주로 비언어적 기억의 정서적 기억과 가치적 기억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상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정서적 기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카그라스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그림에는 손녀와 할머니가 다정스럽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죠? 카그라스 증후군은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친구나 배우자 또는 주변인들이 완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분장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 되었다고 믿는 증상이랍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외국에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한 젊은이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부모님이 찾아오게 됐는데, 찾아온 부모님을 보고 그 사고를 당한 젊은이는 부모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의사에게. 그래서 이 의사가 그 젊은이에게 물어봤답니다. 먼저 부모님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진이 당신 부모님 사진이 맞냐라고 했을 때 맞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조금 전에 나간 그 사람들이 이 사진과 같냐 다르냐라고 물어봤을 때 똑같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부모인데, 그리고 조금 전에 나간 사람들이 당신 부모의 사진과 동일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믿지 못하느냐, 당신 부모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젊은이가, 사고당한 젊은이는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죠. 외모는 동일한데 만났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래서 자신이 생각키로는 이것은 자신의 부모님과 똑같이 생긴 또는 분장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또 판단했다고 얘기를 한 거죠. 바로 카그라스 증후군은 우리 기억 속에 정서적 기억이 반응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걸로 보면. 자, 그런데 이 카그라스 증후군만이 정서적 기억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카그라스 증후군은 살펴봤고, 연기자들은 정서적 기억이 매우 풍부하고 그것을 잘 표현해내는 사람들입니다. 대본을 읽고 그 대본에 나오는 언어적인 설명을 가지고 아주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해내는 거죠. 그러려면은 정서적 기억이 발달되어 있어야만이 대본에 나온 내용을 글로 읽고 연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아마 누구나가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살아오면서 크고 작건 간에. 지난 세월에 겪었던 감정적인 어떤 상처들이 남아있고 그것이 현재 작용하는 거죠. 직간접으로 계속. 그럴 경우에 우리 이걸 트라우마라고 부르는데, 트라우마도 일종의 정서적 기억의 영향입니다. 그 다음에 우정이죠. 나와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즐거움을 같이 했던 사람들, 동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 우정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정서적 기억이 바로 우정이라는 거죠. 그 밖에도 많은 정서적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서적 기억이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번에는 가치적 기억입니다. 첫 번째, 돈입니다. 웬만한 나이의 사람들은 다 돈이 가치가 있다는 걸 알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가치가 있다고 여기죠. 개똥은 어떻습니까? 가치가 없다고 느끼겠죠. 자, 이 돈, 금, 개똥은 감각적 기억과 연결되어 있는 가치적 기억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우정, 앞에 정서적 기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정서적 기억 더하기 가치적 기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라는 것은 여기서 중요성에 대한 거죠. 소중한 거. 사랑, 이것도 대단히 우리는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치적 기억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정의할 때 그 단어와 연결된 비언어적 기억의 가치적 기억이. 그 다음에 철입니다. 이 철은 금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철없는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위에 있는 생선의 모습은 우리의 고사성어인 어두육미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릴 적에 이제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맛있는 건 다 자식한테 먹이고 맛없는 거는 부모가 주로 먹는데, 이 생선을 아이한테 뜯어주면서 이제 아이는 맛있는 살을 주고 부모는 안 먹으니까 아이가 예를 들어 엄마 아빠는 왜 안 먹어 그랬을 때 엄마 아빠는 생선의 가장 맛있는 부분이 이 머리라서 머리만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자란 아이가 철이 안 들어서 나이 들어서 부모님 댁에 가서 부모님이 생선 구워주면 여전히 엄마 아빠는 맛있는 머리만 드세요 라고 얘기하고 지가 살을 먹는다면 철이 없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 개구리는 소위 우리가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늘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가 마지막에 엄마가 죽으면서 아이가 반대로 하니까 물가에 묻어달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애가 철이 조금 들어가지고 엄마 말 그대로 듣고 물가에 묻었다가 비가 오는 날 엄마가 떠내려가는 걸 보고 개굴개굴 울었다고 해서 이제 청개구리에는 얘기를 누군가 지어냈는데, 철이 없으면 누군가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가치적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면이 성장해야 철이 드는데 내면이 성장하지 않으면 철이 안 드니까 비언어적 기억 속에 가치적 기억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제가 얘기한 슬라이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비언어적 기억이 감각과 정서와 가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이것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각적 기억과 정서적 기억과 가치적 기억 모두 이것은 사실은 마음이 주체가 돼서 형성하는 기억들입니다. 마음이 보고 감각적 정보를 기억 속에 남기는 거죠. 외부 세계에 대한. 정서적 기억은 당연히 마음의 반응이죠. 감정에 대한 같은 것들,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놀랐던 것 또는 상처 입었던 것들. 그 다음에 뭐 욕구의 결핍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적 기억도 어떻습니까? 외부 세계의 물질에 대한 가치적 기억도 마음이 결국은 이것을 느끼고 남기는 거고, 그 다음에 물질적 가치가 아닌 비물질적 가치도 가치적 기억으로 남기는 거죠. 감각적 기억만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가치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크게 기억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것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비언어적 기억을 형성할 때 비언어적 기억물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요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사과에 대한 감각적 기억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먹어본 경험들이 있으니까. 모양에 대한 거, 크기에 대한 거, 무게에 대한 거, 향, 뭐 촉감, 맛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다 감각적 기억이죠. 사과로 무지 맞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정서적 기억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처로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과가 그 당시에는 매우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가격이 저렴한 거였다. 가치적 기억에서 보면 사과는 저렴한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러한 어떤 물질적인 대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 가지 기억들이 연결되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경찰차입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자기가 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경찰차가 다가오면 갑자기 섬찟합니다. 혹시 자신이 뭐 과속을 하고 있는 건지 뭘 잘못한 건지. 자, 경찰차를 봤을 때 이것이 경찰차라는 감각적 기억과 언어, 저 기억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건데 거기에 정서적 기억이 반응하는 것은 과거에 딱지를 뗐다든지 또는 딱지를 안 떼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뭐 어떤 벌칙금을 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정서적 기억에 두려움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찰차에 대한 정서적 기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경찰차는
내가 어려운 범죄자들의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을 때 만약 경찰차가 온다면 이게 도움이 되니까 이것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경찰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여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만약 경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만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치적 기억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범죄자들은 경찰차에 대한 가치적 기억은 부정적 기억이겠죠. 자, 이번엔 또 다른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사랑입니다. 이건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한 기억물은. 감각적 기억은 뭐 아실 겁니다. 사랑을 받아봤을 때 또는 사랑할 때의 감각적 기억. 그 다음에 정서적 기억도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치적 기억도 당연히 사랑에 대한 가치적 기억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이 사람마다의 가치나 정서, 감각적 기억은 또 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사과와 경찰차와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그 무엇에 대한 비언어적 기억물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는 거죠. 볼까요? 자, 이 슬라이드는 마치 통계표 같은데 앞에서 얘기한 각각의 그 기억물들을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닌데 다 퍼센트지가 다르더라는 거죠.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감각적, 정서적, 가치적 기억에 대해서 부여하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각각의 대상별로 이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사과 같으면은 감각적 기억이나 경찰차는 여기 좀 더 가까이 있겠네요. 사랑은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서나 가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 이쪽이나 이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자, 이번에는 기억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원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력을 다들 원하시죠? 좋은 기억력을. 자, 요 세 가지 지금 슬라이드 원형 차트가 있는데, 첫 번째 이 그림은 감각적 기억이 9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감각적 기억만 들어가가지고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마음은 사실은 의미나 또는 가치 또는 정서, 감정이나 욕구와 연결될 때 기억을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기억에 잘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을 잘 하려면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기억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정서적 기억과 가치적 기억의 퍼센트지가 크면 클수록 감각적 기억에 대한 기억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하려고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기억력의 핵심이 뭐냐?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반응을 했느냐, 마음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인지했느냐가 기억력과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이제 언어에 대한 얘기와 지금까지 기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한번 조금 더 복잡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사과는 뭐 사과라는 언어와 비언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누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존중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존중은 언어로는 존중인데 비언어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느냐 이거죠. 비언어적 기억이. 자, 이걸 함께 놓고 한번 볼까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존중. 그래서 존중이라는 가치를 배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그 존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지인이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집 근처에 빵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크림빵을 퇴근길에 사다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빠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고 나서 저녁에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는데 좀 일이 많아서인지 좀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빵집에 가서 그 크림빵을 사려고 갔더니 그만 크림빵이 떨어졌더래요. 그래서 아빠는 이거 어떡하나 하고 생각하고 나서 점원에게 이 집에서 제일 맛있고 비싼 거 빵을 달라고 해서 빵을 사서 집에 갔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땡땡이에게 땡땡아 아빠 왔다 그리고 빵 사왔다라고 하고 빵을 줬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빵을 받고 빵을 열어보자 빵이 자기가 원하는 크림빵이 아니니까 실망을 하고 화를 냈대요. 자, 여러분 당신이 아빠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다른 질문입니다. 아이는 왜 화가 났을까요? 세 번째는 아이가 화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1번 당신이 아빠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이를 야단친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런 대답 말고요. 정답 아닌 정답을 얘기하자면 아빠는 제과점에서 아이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에게 의견을 물어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빠가 일이 많아서 좀 늦어져서 네가 먹고 싶은 걸 못 사다 주게 됐단다. 아빠도 안타깝다.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혹시 다른 빵을 사다 줘도 괜찮겠니? 라고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아이는 왜 화가 났을까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걸 먹게 돼서요. 그러니까 크림빵을 못 먹게 돼서 화가 났을까요? 그것만일까요?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한번. 바로 1번과 연결되어 있는 정답인데 아이는 존중받지 못했다고 해서 화가 났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주체적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번복되거나 부정되기를 원하지 않죠. 만약 빵이 다른 빵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면 아이의 의견을 통해서 다른 빵이 선택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아빠가 아이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다면 아이는 지금보다 화를 덜 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3번 아이가 화나지 않게 하려면 지금까지 이미 얘기를 다 드렸죠. 바로 존중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존중은 참 어렵습니다. 단어는 쉬운데 비언어적 기억에 이 존중이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야 할지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존중은 사랑에 속한 단어인데 마음 언어이고 내면 언어인데 지금 앞에 크림빵 사례로 보면 이 아빠는 분명히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존중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건 맞죠. 그런데 바로 사랑이 하나만으로 안 되더라는 거죠. 이 하나만으로는 바로 아이의 마음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빠가 빵이 떨어졌을 때 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면 아이가 많이 마음 상해할 건데 라고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존중은 결국 두 개의 마음을 비언어적 기억의 형태로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어려운 얘기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사항 있으시면 전자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구독 신청은 마음언어 강좌의 버팀목입니다.